나는 55살 정말순, 동네에서 미용실 하나 조용히 운영하며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이 나이에 가슴이 콩닥댄다는 건 드라마 속 얘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7월의 폭염보다 더 숨막히던 순간 고장난 에어컨 앞에 선 그 남자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땀에 젖은 그의 티셔츠, 팔뚝에 흐르는 물방울, 그리고 그 눈웃음. 사모님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왜 그리 간지럽던지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제 며느리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였습니다. 미쳤죠. 진짜 미친 여름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 여름날 에어컨은 고장났고 제 마음은 더 크게 고장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원한 설렘이라는 걸 알게 됐죠. 55년을 살며 별별 손님을 다 만났지만 그날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찜통 같은 미용실 안에선 파마약 냄새와 땀이 뒤섞여 눈까지 따갑더라고요. 에어컨은 새된 소리만 내고 숨이 넘어가듯 멈춰버렸고 손님들은 부채질을 하며 투덜댔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이러다 머리 말리기도 전에 땀에 젖겠어요. 그러게요. 죄송해요. 에어컨이 오늘 아침부터 이러네요. 기사님 부르긴 했는데 언제 오실지.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덜컥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키는 180은 됐고 팔뚝은 근육질의 얼굴은 웃음기가 싹 도는 인상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는데도 허리선이 또렷했고 땀에 젖은 머리칼이 왠지 드라마 주인공 같더라고요. 에어컨 고장 났다던 가게 여기 맞죠? 목소리도 낮고 단단했어요. 내가 당황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뒷모습이 또 왜 그렇게 멋있던지 부지불식간에 입꼬리가 올라갔죠. 작업 도중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오래된 기종이라 손 좀 많이 가겠네요. 아이고, 그래도 살려만 주세요. 손님들 다 도망가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살려드린다. 그 말을 왜 그렇게 설레게 들었을까요? 작업하는 동안 그는 자주 웃었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다 고친 뒤 계산하려는데 제가 법카 대신 사비로 쓱 내밀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되죠. 그 한마디가 어쩐지 가슴을 간질거렸습니다. 예의인가 관심인가? 나 혼자 설레는 건가?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며칠 뒤 또 에어컨이 말썽을 부렸고 전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오후 한가한 시간이었죠. 손님도 없던 터라 우리 둘만 미용실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고치고 있을 때 저는 뒷모습만 보며 괜히 머리칼을 정리하고 립스틱도 살짝 고쳤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가 말했죠. 오늘은 머리가 더 예쁘시네요. 그걸 남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요. 예쁜 건 알아보게 되니까요. 그 말에 속이 간질거리고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제 전화기가 울렸고 며느리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저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사진엔 바로 그 남자 박재필 씨가 며느리와 결혼식 때 함께 찍은 사진 속에 있었거든요. 예전 사위였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며느리의 전 남편.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하늘이 놀리고 있는 건가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설렘으로 끝냈어야 했는데 이게 점점 복잡해지더군요. 그런데도 웃긴 건요.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화장을 더 꼼꼼히 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순. 이 여자 진짜 큰일 났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이혼한 건 3년 전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사위는 아니었지만 지연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여겼고 저도 그냥 모른 척했지요.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성격 차이로 갈라섰고 지연이는 지금 혼자 아이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였던 사람이 에어컨 수리기사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그를 피했습니다. 에어컨은 말끔히 고쳐졌고 그를 다시 부를 일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는 가끔 미용실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연한 듯 미용실 앞에 들렀다 지나가며 인사하곤 했어요. 원장님, 오늘도 멋지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히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았죠. 어느 날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장모님 될 뻔했지만 지금은 그저 마음 가는 분일 뿐입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말캉거리더라고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미용실에 들른 날이었어요. 손에 바나나 우유를 든 아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더군요. 외할머니, 우리 아빠가 어제 여기 다녀갔다고 했어요. 그 순간 지연이 얼굴이 굳었고 제 손에서 빗이 떨어졌습니다. 뭐? 아빠가 여길 왜? 지연은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이다가 저를 바라봤죠.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여기 온 적 있어요? 저는 무어라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하고 다시 연락하지 마요. 제발.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제게 왜 그렇게 따뜻하게 굴었는지 묻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건 단순한 장난도 죄책감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갈등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용실 원장이고 그는 예전 사위. 엮여선 안 되는 인연이지만 마음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후덥지근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오전엔 손님 몇 분이 파마 예약하고 다녀가셨고 점심 무렵부터는 가게가 조용해졌죠. 저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아이스커피를 홀짝이며 잠깐 한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땀은 줄줄 흐르고 그늘 하나 없는 가게 앞길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는데 그가 나타났습니다. 우산도 없이 헐렁한 회색 반팔티 하나에 땀이 밴 작업복 바지를 입고서요. 박재필 씨. 땀범벅이 된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원장님, 혹시 또 에어컨에 문제 생기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더워서 바깥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근처 작업이 있어서요. 점심도 먹을 겸 혹시 계실까 해서. 그가 앉으며 제 아이스커피를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커피 맛있겠네요. 저는 괜히 민망해서 쿡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저 안에 얼음 아직 많아요. 그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얼음 띄운 커피를 두 잔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시원하다며 웃었고 저는 괜히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여기 올 때마다 편하네요. 원장님이 계셔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여긴 미용실이에요. 편하게 오시기엔 좀. 그래도 전 좋아요. 냄새도 분위기도 그리고 사람도. 그가 말끝을 흐렸지만 전 들었습니다. 사람이란 말. 저를 말하는 거겠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며칠 후 진짜 에어컨에 이상이 생겼고 저는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고 고치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원장님,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전에 그 지연이랑 결혼했을 때 많이 어렵고 철없었어요. 그땐 제가 사람 속 깊은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꺼낼 줄 몰랐습니다. 지연이 얘기를 스스로 꺼내다니.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요? 그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요즘은요, 그때보다 사람 마음을 좀 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저는 지금의 제 마음을 솔직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음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듣기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필 씨, 나 사실 많이 혼란스러워요. 당신 보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죄책감도 느껴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싶어요. 원장님이 괜찮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저 내 진심만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우더를 바르고 립스틱을 조심스레 발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이상하게 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 정말 늦은 사랑을 시작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시 살아보려는 걸까? 그날도 어김없이 더운 오후였어요. 손님 두 분이 염색 중이라 미용실 안은 엠모니아 냄새로 가득했죠. 저는 가게 뒷문을 살짝 열어두고 조금씩 들어오는 바람에 의지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고 예상치 못한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딸 지연이.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 말투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염색약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지연이를 미용실 뒤 작은 의자에 앉혔죠. 무슨 일이야? 지연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재필 씨 다시 만나고 있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이어 말했어요. 우리 애가요? 며칠 전부터 아빠가 미용실 근처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요, 엄마. 진짜 뭐예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우연히 다시 마주쳤어. 에어컨 고치러 왔다가. 그게 시작이었어. 나도 어찌할 수 없게 됐고.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나랑 살 땐 얼마나 무심하고 냉정했는지. 이건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죠. 엄마답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된 마음이야. 나라고 무슨 기대를 했겠니? 근데 자꾸 생각나더라, 그 사람이. 지연아, 나도 사람인데, 나도 여자인데. 지연은 말없이 일어나 나가버렸고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용실 바닥에 제 그림자가 얼룩처럼 박혀버린 듯했죠. 그날 저녁 박재필 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그냥 걱정돼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휴대폰을 꺼두고 눈도 감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자꾸만 딸아이의 표정이, 목소리가, 그 말이 맴돌았어요. 그 다음 날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박재필 씨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저 알고 있어요. 지연 씨 다녀간 거. 그리고 무슨 얘기했을지도. 원장님, 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도 미움받아도 돼요. 근데 원장님이 저 피하지는 마세요. 그건 더 아프니까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 말했어요. 당분간 우리 서로 좀 생각해봐요. 감정이 앞서기 전에 누구도 다치지 않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늘 그랬듯이.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감정이 무서웠고 동시에 절절히 그리웠습니다. 며칠 동안 박재필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예상했어야 할 일인데 이상하게 미용실 문이 열릴 때마다 괜히 심장이 덜컥했어요. 아니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그가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저는 억지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커트하고 염색하고 손님들 웃음에 맞장구 치고. 그런데도 공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특히 마감 후 조용해진 가게를 정리할 때면 그가 고치던 에어컨 아래에 자꾸 시선이 멈추곤 했죠.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마주쳤습니다. 큰 마트 앞 횡단보도, 퇴근길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원장님, 재필 씨.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 머무시다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매일 미용실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혹시라도 불편하실까봐. 그래도 오늘은 우연히 마주쳐서 너무 반갑네요. 저는 웃었어요. 짧게 그러나 진심으로. 저도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다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진 않았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자 한 줄에 마음이 달래졌고 가끔 커피 한 잔 나누며 아무 말 없이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불쑥 말했어요. 저 작은 에어컨 가게 시작했어요. 동네 골목 안쪽에요.
자영업자 선배로서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축하한다며 손뼉을 쳤고 그는 뺨을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사실은 원장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 근처로 자리 잡은 것도 있어요. 그 고백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참 웃기죠.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에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서였을까요? 하지만 우리 사이를 의심의 눈길로 보는 시선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이 빠르죠. 미용실 원장님, 전 사위랑 뭐가 있다더라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미용실 단골인 박 여사가 커트 받으시다 말고 말했어요. 원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괜히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글쎄요, 날이 풀려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그건 외로움이 깨어난 자리였고 설렘이 다시 피어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느꼈어요. 우리가 피하려 해도 진심은 자라고 있었고 그 감정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요. 어쩌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우리가 피하려 할수록 더 끌리는 그런 운명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오전부터 예약 손님들로 바쁘게 움직이다가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점심시간을 넘겼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며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이 진했고 손엔 큼직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시간 좀 돼요? 중요한 얘기라서.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연이와 미용실 뒤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열더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건 박재필 씨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대출 사기로 벌금형 받은 거예요. 엄마는 몰랐죠? 그 사람 겉보기랑 다르다고요. 그 서류를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문이 막혔죠. 지연아, 이걸 어디서? 회사에 아는 사람 통해서요.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그 사람 계속 만날 생각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고 동시에 그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미용실 앞에서 말없이 서 있던 눈빛, 커피 한 잔 들고 다가오던 미소, 그리고 그가 했던 진심 가득한 고백들. 지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상처받는 게 싫어요. 그 사람이 또 엄마 등치고 돌아서면 엄마는 무너져요. 그 사람 믿어요, 정말로?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믿는가? 아니, 사랑하는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 불을 일찍 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그와 나눴던 문자들, 사진들, 그리고 기억들을 천천히 되짚었죠. 그러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재필 씨, 나 당신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고 나니까 더 혼란스럽고 두려워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진심이라는 건 알아요. 나도 그게 느껴졌고 그래서 더 힘들어요. 딸이, 우리 지연이가 당신을 반대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거든요.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변한 사람 맞아요. 그땐 철이 없었고 많이 무책임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원장님 때문에 바뀌었고 계속 바뀌고 싶어요. 지연 씨가 날 못 믿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증명하고 싶습니다. 무얼요? 제가 원장님 인생에서 무게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짐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지럽던 감정들이 하나로 모였어요.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바꿔가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나도 시간을 가질게요. 그 대신 우리 둘 다 도망치진 않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우리 둘의 그림자가 천천히 포개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와 저는 약속대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죠. 문자도 줄였고 얼굴도 자주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상하게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죠. 바로 박재필 씨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지연 씨 교통사고 났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이는 다행히 괜찮대요. 그런데 지연 씨는 의식이 없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위도 앞치마도 다 내려놓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사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잡았고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저에게 재필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원장님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괜찮다면 전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머무시다가 겨우 한마디 했죠. 지연이가 깨어난 뒤 그 애가 먼저 선택하게 해요. 우리가 뭐라 해도 결국 지연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 지연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늦게 철들었어.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재필 씨가 병원에 계속 있었어. 아이 돌봐주고 나 대신 서류 처리하고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더라. 그녀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병실 복도 끝에서 그를 불렀어요. 재필 씨, 고마워요.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니에요. 원장님께 받은 이해와 용서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오래된 감정의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작고 단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죠. 정식으로 청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이 반지를 꺼주신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평생 당신 편으로 살겠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무엇이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참 이상했죠. 그날 이후 세상이 더 환해진 느낌이었어요. 결정적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쳤지만 우리 사이의 진심은 그 사건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랑은 늘 꽃처럼 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론 아픔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 반지를 낀 뒤 우리는 서서히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손님들도 반가워했고 동네 사람들조차 이제는 별말 없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평온했던 일상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원장님, 동네 커뮤니티에 글 올라온 거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글인데요? 그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목은 이랬어요. 전 사위와 연애 중인 미용실 원장, 딸은 알고 있을까? 그 순간 손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나와 재필 씨가 같이 커피 마시던 모습, 마트에서 장을 보며 나란히 걷던 모습까지. 누가 이런 걸. 요즘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문 돌고 있고요. 그날 이후 미용실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 중 일부는 예약을 취소했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은 곁눈질을 하며 수군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재필 씨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커피를 내왔고 그는 조용히 컵을 받았습니다. 봤어요. 게시판 글. 나도 봤어요. 죄송해요. 다 내 탓 같아요. 내가 괜히 원장님 삶을 시끄럽게 만든 것 같아서. 그가 말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감정이 문제였던 거죠. 세상이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재필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저 물러날까요? 원장님 혼자 두면 다 나아질까요? 그 질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겨우 쌓아온 관계였고 가까스로 움트기 시작한 믿음이었어요. 당신이 떠나면 난 또 예전처럼 돌아갈 거예요. 남들 눈치 보며 외롭고 공허한 하루를 살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난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더 이상 숨지 않기. 비난을 막을 순 없어도 진심은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과의 이 사랑이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당신이 제 손을 잡아주는 한 저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꼭 잡고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수군거림과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는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우리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가 조심스레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손엔 보리차가 든 작은 텀블러를 들고 있었고요. 엄마 이거 목 안 좋다고 해서 끓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텀블러를 받아들었어요. 속으로는 그 한마디가,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정도였죠.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가슴을 살짝 데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텐 설명도 없이. 엄마 이제 이해해요. 솔직히 지금도 복잡해요. 근데 지난 며칠 동안 재필 씨가 우리의 학교 데려다 주고 장도 봐주고 병원 예약까지 도와줬어요. 예전엔 절대 안 하던 행동들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 느껴져요. 그리고 엄마가 그 사람한테 웃는 걸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조금만 여자이고 싶었어. 평생 참기만 하고 견디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 마음에 솔직하고 싶더라.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미용실을 정리하는데 재필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원장님, 오늘 딸내미가 저한테 미소 한 번 줬어요. 그거면 된 거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그 애가 끓여온 보리차도 당신한테 건넨 눈빛도 다 괜찮다는 뜻일 거예요. 그는 조용히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보자고요. 그 말에 저는 문득 가슴 깊이 숨어있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 두려워했던 것, 감췄던 감정들까지 모두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반창고를 붙인 보리차 텀블러, 재필 씨가 미소 지으며 내민 수건, 딸아이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게 저를 진짜 나로 되돌려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도 용서도 다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됐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에어컨이 고장나 땀을 뻘뻘 흘리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땀 냄새와 파마향 냄새가 뒤섞이던 미용실 안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사람.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죠. 이제는 그가 미용실 옆 가게에서 조그만 냉방기기 수리점을 운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지만 매번 반갑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이도 이젠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가끔 손주 데리고 미용실에 들러선 재필 씨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죠. 아직 어색한 기운은 남았지만 그건 어쩌면 더 나아지기 위한 시간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우리 셋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고등어구이, 밥솥에서 갓 퍼낸 밥까지. 평범한 밥상 앞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엄마, 재필 씨 요리도 꽤 하시네요. 제가 원장님한테 배웠죠. 아, 이젠 원장님보다 제가 된장찌개 더 잘 끓입니다. 모두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담긴 건 용서와 인정, 그리고 다시 짜여진 가족의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는 말했어요.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요. 가게들 며칠 쉬고 바다 같은 데로. 하얀 모래밭 걷는 원장님 모습 왠지 상상돼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도 나 자신한테 그런 시간을 허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짐을 싸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남을 위해 살던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게 이상하게 울컥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기차역에 섰습니다. 손엔 가벼운 가방 하나씩, 마음은 그보다 더 가볍게.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올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지 말고 우리답게 걸어가요. 어디로 가든 같이 가면 괜찮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진짜 웃음이었죠. 사랑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 늦은 시작이지만 그래서 더 뜨겁고 단단한 시작. 저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 들판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또 다른 계절을 맞을 줄이야. 20대의 설렘과는 다르고 30대의 분주함과도 다른 50대 중반에야 비로소 알게 된 따뜻함과 평온함.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늦음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재필 씨를 통해 배웠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겠죠. 나이값을 하라거나 체면이 어떻다거나. 그래도 저는 압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나이보다 진실이 더 깊은 법이라는 걸. 그의 손을 잡고 걷는 이 길 위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설령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마음은 이제 꺼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이 늦은 사랑이야말로 진짜 봄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웃음과 함께 살아갑니다.